그날 바다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섬마을 초등학교 교사 오미경은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요트 사고로 모두가 죽었다고 믿었던 밤, 바다는 한 아이를 그녀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아이의 이름도 부모도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신고하지 않기로, 숨기기로, 그리고 평생 품고 살기로. 그 아이는 부모 없는 아이로 자라 차별을 견뎌냈고 성인이 되어 대기업 내부 감사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오래된 사고 기록 하나. 거기엔 자신의 출생일과 같은 날, 그리고 한 재벌 회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혈연보다 깊은 사랑, 그리고 늦게 밝혀진 진실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구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마음 한쪽이 뜨거워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파도 소리가 창문을 두드립니다. 섬은 말이 없습니다. 사람이 무슨 사연을 안고 들어오든 파도는 늘 같은 소리만 냅니다. 오미경은 새벽 6시에 눈을 뜹니다. 남편을 바다 사고로 잃은 후로 잠은 늘 얕아졌습니다. 깊이 잠들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미경은 이불을 개며 작게 한숨을 내쉽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혼잣말입니다. 섬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다 이렇습니다. 말벗이 없으니 스스로에게 말을 겁니다. 미경은 부엌으로 향합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냄비에 물을 올립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겁니다. 서준이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서준이가 오늘 내려온다고 했지. 미경은 냉장고에서 두부를 꺼냅니다. 애호박도 꺼냅니다. 손질하면서 미경은 창밖을 봅니다. 바다가 보입니다. 잔잔합니다. 낡은 교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미경은 매일 아침 이곳에 옵니다. 폐교를 앞둔 학교지만 미경에게는 특별한 곳입니다. 칠판 좀 닦아야겠어요. 미경은 걸레를 들고 칠판을 닦습니다. 아직도 국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우지 않았습니다. 지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쳤지. 미경은 교실 뒤편 작은 사진을 바라봅니다. 낡은 액자 속에 어린아이가 웃고 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입니다. 이 아이도 여기서 컸지. 미경은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 선명합니다. 27년 전 태풍이 지나간 아침이었습니다. 바람이 정말 거셌어요. 지붕이 날아갈 뻔했죠. 미경은 태풍이 지나간 후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려고요. 태풍이 지나가면 늘 해변에 쓰레기가 쌓입니다. 미경은 멈춰 섰습니다. 파도에 떠밀려온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쓰레기인 줄 알았습니다. 저게 뭐지? 가까이 다가가자 미경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차가운 모래 위에 쓰러져 있는 아이였습니다. 아이야. 미경은 달려갔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은 몸이었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숨을 쉬고 있어. 살아있어요. 미경은 아이를 업고 집으로 뛰었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미경은 아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옷을 벗겨야 해요. 체온을 올려야 해요. 미경은 따뜻한 물로 아이의 몸을 닦였습니다. 담요로 감싸주었습니다.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깨어나렴. 미경은 밤새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손을 잡고 이마를 짚어보고 숨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아침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미경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섬이란다. 안전한 곳이야. 저는요? 넌 바다에서 왔어. 파도가 널 데려왔지. 아이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엄마는요? 아빠는요? 미경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은 기억이 안 날 거야.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아이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미경은 아이의 젖은 옷을 정리하다가 작은 명찰을 발견했습니다. 이서준. 명찰에 적힌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미경은 그 번호를 봤을 때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번호. 어디서 봤는데? 미경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뉴스에서 본 번호였습니다. 대기업 그룹 회장의 번호였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제 발생한 요트 전복 사고로 이명우 회장이 사망했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명우. 그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이 아이가 혹시? 미경은 아이가 자고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는 그 사고와 관련이 있어요. 미경은 직감했습니다. 밤새 미경은 고민했습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아이를 돌려보내야 하나요? 하지만 미경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너무 깨끗해요. 생존자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요. 미경은 뉴스를 다시 봤습니다. 요트가 전복됐다는 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미경은 교사로 오래 살았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어른들의 욕심에 희생됩니다. 미경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숨기겠어요. 세상이 이 아이를 찾지 못하도록 하겠어요. 옳은 일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그렇게 했습니다. 미경은 아이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서준이라고 부를게. 다만 성을 바꿨습니다. 오서준. 미경의 성을 따라서요. 이제 넌 내 아들이야. 호적에 올릴 수는 없었지만 미경은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학교에 데리고 가서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아플 때 돌봤습니다. 섬 사람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온 아인가? 그냥 데려온 아이요. 섬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누구든 받아들이고 깊이 캐묻지 않습니다. 서준은 그렇게 섬에서 자랐습니다. 34살이 된 지금 서준은 서울에서 일합니다. 대기업 내부 감사팀장입니다. 오늘 서준이 섬에 내려왔습니다. 주말마다 미경을 찾아옵니다. 미경은 아침 식탁에 반찬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생선구이. 서준아, 아침 먹어야지. 회사 사람들보다 내 밥이 먼저다. 서준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도시 사람처럼 보이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섬마을 아이 같았습니다. 엄마, 감사팀장도 사람입니다. 출근 늦으면 저 잘립니다. 서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준의 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줬습니다. 서준은 밥을 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나는 부모 없는 아이였습니다. 적어도 세상은 그렇게 저를 불렀습니다. 서준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엄마가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준은 일어섰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미경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서준이 떠나고 미경은 혼자 남았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미경은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섬은 말이 없습니다. 미경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이 없습니다. 미경은 서준이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와도 전 이 아이를 지킬 겁니다. 미경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평생 그래왔듯이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대기업 본사 건물입니다. 37층 감사실. 이서준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감사보고서 마감이 내일인데 아직 절반도 못 끝냈네요. 서준은 혼잣말을 합니다. 내부 감사팀장이라는 직책은 회사 안에서 누구도 반기지 않는 자리입니다. 비리를 찾아내고 잘못을 지적하고 때로는 동료를 조사해야 하는 일입니다. 팀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부하 직원이 서준의 책상으로 다가옵니다. 손에 낡은 파일을 들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거 좀 보시겠습니까? 창고 정리하다가 나왔는데요. 직원은 파일을 서준에게 건넵니다. 서준은 파일을 받아듭니다. 표지에는 기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기밀 문서를 왜 창고에 처박아뒀죠? 서준은 파일을 펼칩니다. 첫 장에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요트 전복사고 관련 내부 보고서. 서준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이게 뭡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제야 나오는지 이상합니다.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서준은 서류를 천천히 넘깁니다. 사고 일자가 보입니다. 1999년 9월 15일. 서준은 숨을 멈춥니다. 이 날짜. 1999년 9월 15일. 서준이 섬에서 발견된 날입니다. 미경이 서준을 바다에서 건진 날입니다. 서준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낍니다. 우연일까요? 서준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사망자 명단을 봅니다. 이명호, 당시 그룹 회장,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습니다. 동승자 불명. 동승자가 불명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서준은 눈을 가늘게 뜹니다. 요트에 누군가 더 타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서준은 서류를 더 넘깁니다. 사고 경위서가 나옵니다. 태풍으로 인한 전복, 구조 실패, 시신 미수습. 너무 깔끔한 보고서입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서준은 직원에게 묻습니다. 이 사고 당시 조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직원은 고개를 젓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고로 결론 났고 그 이후로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죠? 글쎄요. 위에서 덮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서준은 파일을 덮습니다. 이 파일 복사해서 제 책상에 두세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갑니다. 서준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서준의 머릿속에는 바다가 떠오릅니다. 파도 소리, 모래 냄새, 그리고 미경의 목소리. 엄마한테 물어봐야겠어요. 그날 저녁 서준은 일찍 퇴근합니다. 집으로 가는 대신 섬으로 향합니다. 배를 타고 2시간. 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미경의 집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서준은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엄마, 저 왔어요. 미경은 부엌에서 나옵니다. 놀란 표정입니다. 서준아, 오늘 무슨 일이니? 주말도 아닌데. 엄마, 저 좀 물어볼 게 있어요. 서준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경은 서준의 표정을 읽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무슨 일인데? 미경은 천천히 식탁에 앉습니다. 서준도 마주 앉습니다. 서준은 가방에서 복사한 서류를 꺼냅니다. 미경에게 건넵니다.
이거 좀 보세요. 미경은 서류를 받아 펼칩니다. 첫 장을 보자마자 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서준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습니다. 엄마, 이 사고 아세요? 미경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류를 바라볼 뿐입니다. 엄마, 서준이 다시 부릅니다. 이 사고 날짜가 제가 바다에서 발견된 날이랑 같아요. 우연일까요? 미경은 여전히 침묵합니다. 서준은 목소리를 낮춥니다. 엄마, 저한테 말씀 안 하신 게 있죠? 미경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습니다. 서준아. 미경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떤 진실은 모르는 게 나을 때가 있단다.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미경은 눈을 감습니다. 오랜 침묵이 흐릅니다. 파도 소리만이 집안을 채웁니다. 미경은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날 바다는 너무 조용했어. 사고가 나기엔. 서준은 미경의 말을 듣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아침이었지. 난 해변을 걷고 있었어. 그때 널 봤어. 미경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파도에 떠밀려온 작은 몸. 난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요? 내 옷에서 명찰을 발견했어. 이서준. 그리고 전화번호. 미경은 서준을 바라봅니다. 난 그 번호를 알았어.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 서준은 숨을 멈춥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 요트 사고 소식이 나왔어. 사망자 명단에 이명호라는 이름이 있었지. 이명호요? 그룹 회장이었어. 난 직감했어. 넌 그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서준은 목이 메입니다. 그럼 난 확신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란 건 알았어. 미경은 눈물을 참으며 말합니다. 그래서 널 숨겼어. 세상이 널 찾지 못하도록.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방안을 걷습니다. 엄마는 왜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어. 사고가 너무 깔끔했거든. 미경은 고개를 숙입니다. 생존자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어. 난 내가 위험에 처할까봐 두려웠어. 서준은 미경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봅니다. 처음 보는 모습입니다. 미경은 항상 강했습니다. 서준은 미경 곁에 앉습니다. 손을 잡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미경은 눈물을 닦습니다. 서준아, 혹시 내가 감당해야 할 진실이라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서준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제가 감당할 차례입니다. 서준은 서류를 다시 집어듭니다. 엄마, 저 며칠 서울에서 조사 좀 해볼게요. 미경은 불안한 눈으로 서준을 바라봅니다. 서준아, 조심해야 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서운 곳이야. 알아요. 하지만 전 이제 어른이에요. 서준은 미경의 손을 꽉 잡습니다. 엄마가 저를 지켜주셨듯이 이제는 제가 진실을 지킬게요. 그날 밤 서준은 섬을 떠납니다. 배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 서준은 바다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가 출렁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서준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명호의 아들일까요? 아니면 그저 사고의 희생자일까요? 서준은 주먹을 줍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어요.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서울로 돌아온 서준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명호, 요트 사고, 동승자 불명. 뭔가 숨겨진 게 있어요. 서준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사고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었습니다. 이상해요. 사고 직후 조사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이런 대형 사고는 철저히 조사합니다.
하지만 이 건은 달랐습니다.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조사가 종료됐습니다. 누가 막았을까요? 서준은 보고서 마지막 장을 봤습니다. 결재란에 여러 사람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진우, 당시 상무이사, 지금은 부회장입니다. 박진우 부회장이 이 사건을 처리했네요. 서준은 메모를 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팀장님, 저 김선아입니다. 법무팀 변호사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잠깐 만나 뵙고 싶은데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전화로는 곤란합니다. 회사 밖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오늘 저녁 7시 회사 근처 카페에서 뵙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김선아, 법무팀 변호사라고 했나요? 서준은 회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했습니다. 김선아를 검색했습니다. 사진이 떴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력을 봤습니다. 법무팀 소속, 입사 15년 차. 뭔가 아는 게 있나 보네요. 저녁 7시 서준은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선아였습니다. 팀장님, 여기 앉으세요. 김선아는 서준을 보자마자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서준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김선아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서준은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이건 승계 계획서? 맞습니다. 이명우 회장이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작성한 문서입니다. 김선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준은 문서를 읽었습니다. 그룹 승계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장이 승계 구도를 바꾸려고 했네요. 그렇습니다. 당시 부회장이던 박진우 씨를 제외하고 새로운 후계자를 지명하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후계자요? 김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서에는 이름이 지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그게 저일까요? 김선아는 서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선생님 아들 맞죠? 네. 섬학교 교사 오미경 선생님. 서준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저도 그 섬 출신입니다. 선생님 제자였어요. 김선아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나타나셨을 때 섬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걸요. 서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섬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사람을 보호하는 곳이에요. 김선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빚이 있습니다. 제가 법대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거든요. 서준은 김선아를 다시 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자료를 주시는 겁니까? 그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김선아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명우 회장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서준은 몸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법무팀에서 일하면서 많은 걸 봤습니다. 그날 사고는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쳤어요. 김선아는 두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사고 당일 요트 정비 기록입니다. 출항 직전에 누군가 요트에 손을 댔습니다. 서준은 문서를 받아봤습니다. 정비 기록에는 출항 2시간 전 엔진룸 점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점검했습니까? 기록상으로는 정비사입니다.
하지만 그 정비사는 사고 직후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고요? 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서준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누가 지시했습니까? 김선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고 처리를 주도한 사람이 박진우 부회장입니다. 서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진우가 형을 죽였다는 말입니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할 만한 정황은 충분합니다. 김선아는 세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팀장님의 출생 기록입니다. 서준은 문서를 받아봤습니다. 출생신고서였습니다. 이름은 이서준, 부친은 이명호. 하지만 문서 전체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말소됐다는 표시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고 직후 누군가 팀장님의 출생 기록을 말소시켰습니다. 김선아는 서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팀장님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 존재했다가 지워진 사람이에요. 서준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후계자를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회장이 죽고 아들도 죽었다고 만들면 자연스럽게 박진우가 승계할 수 있으니까요.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선아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진실을 밝히세요. 혼자서요? 아닙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선아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법적인 부분은 제가 맡겠습니다. 서준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선생님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혜 때문이기도 합니다. 김선아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진실이 묻히는 걸 그냥 볼 수 없어요. 김선아가 떠나고 서준은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 쥔 서류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명호는 제 아버지였고 박진우는 저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서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싸워야 합니다. 서준은 며칠 동안 회사에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김선아가 준 자료를 바탕으로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서준은 회사 자료실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서준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트잔의 사진, 바다 현장 사진, 그리고 수색 작업 사진. 서준은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상합니다. 요트가 완전히 박살이 났네요. 태풍으로 인한 전복이라면 이렇게까지 파손되지 않습니다. 폭발이라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서준은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요트 엔진 부분이 특히 심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자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경비원이었습니다. 아, 저 감사팀 이서준 팀장입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십니까? 자료 좀 찾고 있습니다. 업무 때문에요. 경비원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서준을 봤습니다. 늦었으니 이제 그만하시죠. 내일 하세요. 알겠습니다. 서준은 사진들을 가방에 넣고 자료실을 나왔습니다. 회사를 나서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준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분 탓인가요? 하지만 불안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출근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동료들이 서준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죠? 서준이 부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부회장실에서 찾으십니다. 부회장실이요? 네. 바로 올라오래요.
서준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진우 부회장, 서준이 의심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서준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부회장실 앞에 서자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창가에 박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서준 팀장 앉으세요. 박진우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서준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진우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50대 후반 온화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차갑습니다. 요즘 바쁜 것 같던데요? 업무가 좀 밀려서요. 업무라. 감사 업무 말인가요? 아니면 다른 업무? 박진우는 서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서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팀장으로서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요. 일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박진우는 책상으로 가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너무 깊이 파는 건 좋지 않아요. 박진우는 파일을 서준 앞에 던졌습니다. 서준이 파일을 열어보자 요트 사고 관련 서류였습니다. 서준이 복사했던 바로 그 서류였습니다. 이게 왜 당신 손에 있죠?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압니다. 박진우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분수도 모르고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드리고 있어요. 서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수요? 진실을 밝히는 게 분수를 모르는 겁니까? 박진우는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진실이라. 당신이 아는 게 뭔데요? 이명우 회장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쯤은 압니다. 박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조심해서 말하세요.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면 명예훼손입니다. 증거는 찾을 겁니다. 서준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박진우도 일어섰습니다. 이서준 팀장. 박진우는 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엄마 섬에서 혼자 사시죠? 서준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노인 혼자 사는 게 위험합니다.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죠. 박진우는 서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엄마를 위해서요. 서준은 박진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협박입니까? 협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박진우는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나가보세요. 할 말은 끝났습니다. 서준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준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엄마를 건드린다고요? 서준은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으세요, 엄마.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서준은 회사를 뛰쳐나갔습니다. 항구로 달려갔습니다. 섬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2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발 무사하세요. 배가 섬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미경의 집으로 뛰었습니다. 엄마.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안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서준은 방마다 확인했습니다. 부엌, 거실, 방. 미경은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아? 서준은 돌아봤습니다. 미경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준은 미경을 안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놀란 얼굴이야? 전화를 안 받으셔서요. 걱정했어요. 아, 미안해.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갔어. 미경은 서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잖니. 서준은 미경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위험해요. 저 때문에 엄마가 위험해요. 무슨 소리니? 박진우가 엄마를 건드릴 수도 있어요. 미경은 서준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준아, 진정해. 무슨 일이 있었니? 서준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미경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둘까요? 위험해요.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멈출 수 없어. 하지만요. 서준아. 미경은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건 내 권리야. 그리고 엄마는 내 편이야. 하지만 엄마가 다치면요? 엄마는 괜찮아. 난 강해. 미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너를 27년 동안 지켜왔잖니. 이제 조금 더 지켜주면 돼. 서준은 미경을 다시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날 밤 서준은 미경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미경이 물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그리고 증인을 찾아야 해요. 증인?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요. 서준은 생각했습니다. 섬 어부 중에 혹시 그날 바다에 나갔던 사람 없을까요? 미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최도식 아저씨. 최도식이요? 옆집에 사는 어부야. 그날 밤 조업을 나갔었어. 서준은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내일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래야지. 다음 날 아침 서준은 미경과 함께 최도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바닷가 언덕에 자리한 낡은 집이었습니다. 도식 아저씨 계세요? 미경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70살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오, 미경이. 웬일이야? 아저씨, 저희 좀 들어가도 될까요? 할 말이 있어요. 최도식은 서준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제 아들이에요. 서준이. 아, 그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최도식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자. 집안은 소박했습니다. 낡은 가구들과 어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도식은 보리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미경은 서준을 봤습니다. 서준이 말하라는 눈짓이었습니다. 아저씨, 27년 전 일 기억하세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27년 전?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이요. 제가 바다에서 발견된 날입니다. 최도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날 말이냐? 아저씨가 그날 밤 조업을 나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최도식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그 일을 묻는 거냐? 진실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서준은 최도식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날 밤 바다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최도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 27년 동안. 최도식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구나. 서준과 미경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난 조업을 나갔어. 태풍이 지나간 직후라 물고기가 많이 잡힐 때거든. 최도식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밤 11시쯤 됐을 거야. 배를 몰고 가는데 섬광이 보였어. 섬광이요? 그래. 하늘이 번쩍했어. 번개인 줄 알았지. 근데 이상했어. 최도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태풍은 이미 지나갔는데 번개가 칠 리 없잖아. 그래서 그쪽으로 배를 몰았지. 그래서요? 가까이 가니까 불길이 보였어. 바다 위에서. 서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요트가 불타고 있었어요? 그래. 요트가 완전히 불타고 있었어. 폭발한 것처럼. 최도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구조하려고 했어. 배를 더 가까이 대려고 했지. 그런데요?
또 다른 배가 있었어. 큰 배. 요트보다 훨씬 큰 배였어. 서준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떤 배였습니까? 잘 보이진 않았어. 어두웠거든. 근데 그 배에서 사람들이 내려다보고 있었어. 구조하지 않았습니까? 최도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조하는 것 같지 않았어.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 지켜보기만요? 그래. 마치 확인하는 것 같았어. 요트가 완전히 가라앉는지. 서준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서웠어. 뭔가 잘못된 일이라는 걸 직감했지. 최도식은 미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배를 돌렸어. 도망쳤지. 비겁하게. 미경이 최도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야. 난 신고했어야 했어. 최도식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이가 아이를 발견했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제야 알았지. 그 요트에 아이가 타고 있었다는 걸. 서준은 목이 메었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서웠어. 그리고 며칠 후에 낯선 사람들이 섬에 왔어. 낯선 사람들이요? 정장 입은 사람들. 섬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혹시 이상한 거 본 사람 없냐고. 최도식은 떨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날 찾아왔어. 그날 밤 조업 나간 거 알고 있더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어. 그랬더니 돈을 줬어. 최도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 다물고 있으라고. 그리고 협박했어. 가족 생각해서 조용히 있으라고. 서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사람들 누가 보냈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 하지만 대단한 사람들이었어. 권력 있는 사람들. 미경이 물었습니다. 도식 아저씨, 이제라도 증언할 수 있으세요? 최도식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난 늙었어. 이제 잃을 게 별로 없지. 최도식은 서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애가 사람 굿이라며 살았잖아. 미경이가 잘 키웠어. 최도식은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말해야지. 27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았던 걸. 서준은 최도식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최도식은 창밖을 봤습니다. 그날 밤 내가 구조했더라면 내 아버지도 살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저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저씨도 피해자예요. 협박당했잖아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이제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최도식은 서준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뭘 할 거냐? 증거를 모아서 진실을 밝힐 겁니다. 서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아마. 서준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녹음해도 될까요? 그래. 최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은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최도식은 다시 한번 그날 밤 본 것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섬광, 불타는 요트, 큰 배, 그리고 지켜보던 사람들. 녹음이 끝나고 서준은 최도식에게 말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알아.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최도식은 서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아버지 원수를 갚아라. 서준과 미경은 최도식의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미경이 물었습니다. 서준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김선아 변호사님께 이 녹음을 전달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해요.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하겠죠.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어요. 서준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서준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최도식의 증언 녹음 파일을 들고 김선아를 만났습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서준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김선아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최도식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김선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목격자 증언이 있으니 사건을 재조사할 근거가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살인 혐의로요. 김선아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제가 법적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박진우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김선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인사팀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서준 팀장님, 인사팀입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인사팀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입니까? 와보시면 아실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준은 김선아를 봤습니다. 시작됐네요. 오후 3시 서준은 인사팀에 갔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서준 팀장, 오늘부로 감사팀장직에서 해임됩니다. 해임이요? 무슨 이유입니까? 직권 남용과 기밀 문서 무단 열람 혐의입니다. 인사팀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사 자료실에서 허가 없이 기밀 문서를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건 업무를 위해서였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서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진우 부회장 지시입니까? 인사팀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물품을 챙기고 오늘 중으로 퇴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모두 서준을 피했습니다. 팀장님, 부하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서준은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개인 물품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때 회사 보안팀이 들어왔습니다. 이서준 씨 따라오시죠. 어디로요? 조사실입니다. 기밀 문서 유출 건으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서준은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좁은 방에 테이블과 의자만 놓여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이 들어왔습니다. 이서준 씨, 당신이 무단으로 가져간 문서들을 모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이 아닙니다. 감사팀장으로서 직무상 필요했습니다. 변명 그만하세요. 우리는 다 압니다. 보안팀장은 서류 몇 장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복사한 문서 목록입니다. 요트 사고 관련 기밀 문서들이죠. 그게 왜 문제입니까? 그 문서들은 접근 권한이 없는 자료입니다. 보안팀장은 서준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목적이 뭡니까? 회사를 해치려는 겁니까? 진실을 밝히려는 겁니다. 서준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명호 회장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밝히려는 겁니다. 보안팀장은 비웃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목격자 증언도 있고 물증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법정에서 증명하세요. 보안팀장은 일어섰습니다. 오늘부로 당신은 이 회사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나가세요. 서준은 회사를 나왔습니다. 빌딩 밖으로 나오자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선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해고됐습니다. 예상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워졌어요. 서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회사 눈치 볼 필요 없이 싸울 수 있습니다. 고발장은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준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서준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모든 걸 잃었네요. 직장도 동료도 안정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더 중요합니다. 그날 밤 서준은 미경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회사 잘렸어요. 알아. 괜찮니?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준아, 힘들면 섬으로 내려와. 엄마가 있잖니. 아니요. 이제 물러설 수 없어요. 서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박진우를 살인 혐의로요.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하겠죠. 하지만 해야 합니다. 서준은 창밖 서울 야경을 봤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 서준과 김선아는 검찰청으로 갔습니다. 고발장과 함께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요트 사고 보고서, 승계 계획서, 최도식의 증언 녹음, 사진들. 담당 검사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 정도면 수사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대기업 부회장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준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검사는 서준을 봤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협조하겠습니다. 검찰청을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서준 씨, 박진우 부회장을 고발한 이유가 뭡니까? 이명호 회장 사망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까? 당신이 이명호 회장의 아들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서준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준입니다. 이명호 회장의 아들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27년 전 요트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서준은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기 섰습니다. 뉴스는 그날 저녁 전국에 보도됐습니다. 섬에서 미경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 서준이 나왔습니다. 제 아들. 미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서준의 고발 이후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대기업 승계 살인 의혹, 숨겨진 상속자의 등장.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진우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하지만 여론은 냉담했습니다. 의혹은 계속 커졌습니다.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기로 결정됐습니다. 이서준 씨 준비되셨습니까? 김선아가 물었습니다. 청문회 전날 밤 둘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긴장되시죠? 많이요. 하지만 해야 합니다. 서준은 창밖을 봤습니다. 27년을 기다렸으니까요. 청문회 당일 국회 대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관계자들. 서준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박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이명호 전 회장 사망 사건 관련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서준 씨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은 일어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준입니다. 서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27년 전 저는 7살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요트를 탔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그날 밤 폭발이 있었습니다.
요트가 불에 탔습니다. 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파도에 떠밀려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분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서준은 방청석을 봤습니다. 미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미경 선생님입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미경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국회의원이 물었습니다. 그 사고가 계획된 것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김선아가 일어섰습니다.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요트 정비 기록입니다. 출항 직전 엔진룸에 누군가 손을 댔습니다. 김선아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둘째, 목격자 증언입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어부의 증언입니다. 스크린에 최도식의 증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폭발을 봤습니다. 그리고 큰 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도식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요트가 가라앉는 걸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계획된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셋째, 승계 계획서입니다. 김선아는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명우 회장은 사고 일주일 전 승계 구조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박진우 씨를 제외하고 새로운 후계자를 지명하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박진우를 받습니다. 박진우 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우가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모두 조작된 증거입니다. 요트 정비 기록은 위조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 증언도 신빙성이 없습니다. 박진우는 서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서준 씨가 정말 이명우 회장의 아들이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출생 기록은 말소됐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없습니다. 회장은 돌아가셨으니까요. 국회의원이 서준에게 물었습니다. 그에 대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서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사고 당일 입고 있던 명찰입니다. 서준은 명찰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서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우 회장의 개인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서준은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낡은 시계였습니다. 이명우 회장이 차고 계시던 시계입니다. 사고 당일 제게 주셨습니다. 시계 뒷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준에게 아빠가.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국회의원이 말했습니다. 박진우 씨, 이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박진우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형이 아들이 있다는 것도, 요트에 아이를 태웠다는 것도, 사고는 정말 사고였습니다. 제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박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준은 박진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왜 제 출생 기록을 말소시켰습니까? 박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최도식 아저씨를 협박해서 입을 막았습니까? 왜 사고 직후 조사를 중단시켰습니까? 서준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승계가 복잡해질까봐 그래서 아이를 죽였단 말입니까? 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7살 아이를요? 박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국회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박진우 씨의 자백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즉시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서준은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미경이 달려왔습니다. 서준아. 둘은 껴안았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그래. 정말 잘했어. 미경은 서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김선아도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회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서준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박진우가 자백했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서준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명호입니다. 서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27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준은 카메라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오미경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미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 뉴스는 청문회 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진우는 그날 밤 구속됐습니다. 살인 교사 혐의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박진우는 법정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교사, 증거인멸, 협박. 모든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서준은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서준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을 밝혔습니다. 정의를 세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서준은 섬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여유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미경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서준아, 어서 와. 밥 먹었니? 아직이요. 그럼 앉아. 금방 차려줄게. 미경은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생선구이. 서준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복직 제안을 하더라고요. 미경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럼 받을 거니?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거절했어요. 왜? 이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요. 서준은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선아 변호사님과 함께 법률사무소를 열기로 했어요. 법률사무소? 네. 부당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려고요. 미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엄마도 함께 서울로 가실래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난 여기가 좋아. 섬이 내 집이야. 미경은 창밖 바다를 봤습니다. 하지만 자주 올라가서 놀러 갈게. 약속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둘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엄마, 저 여기서 발견됐죠? 그래. 바로 저기. 미경은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27년 전 그날, 난 여기서 널 발견했어. 작고 차가운 몸이었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었어. 서준은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때 신고하셨으면 어땠을까요? 미경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내가 안전했을까?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미경은 서준을 봤습니다. 난 후회하지 않아. 널 키운 것. 저도요. 엄마 아들로 자란 거. 서준은 미경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저를 지켜주셔서. 아니야. 엄마가 고마워. 내가 엄마 인생에 와줘서. 둘은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파도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며칠 후 서울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명호 그룹은 서준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서준 씨는 이명호 회장의 적법한 아들이며 정당한 상속자입니다. 신임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동안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룹 경영권과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인정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서준 씨, 그룹 경영에 참여하실 계획입니까? 서준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경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청중들이 술렁였습니다. 대신 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명호 재단이라는 이름으로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서준은 카메라를 받습니다. 교육 지원, 법률 지원, 생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준은 객석을 봤습니다. 미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미경 선생님께 국민훈장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평생 교육자로 헌신하셨고 무엇보다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고 키워주셨습니다. 미경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서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이 재단도 없었을 겁니다. 한 달 후 청와대에서 훈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미경은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습니다. 오미경 선생님, 평생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시고 한 생명을 구하고 키우신 공로를 인정합니다. 대통령이 훈장을 달아주었습니다. 미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 아이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서준과 미경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 멋지세요. 에이 부끄러워. 미경은 훈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꿈만 같구나. 꿈이 아니에요. 엄마가 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그해 가을 이명호 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섬에 폐교 예정이었던 학교가 재단의 첫 사업장이 됐습니다. 이제 이 학교는 문을 닫지 않습니다. 서준은 개소식에서 말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을 받을 겁니다. 전국에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꿈을 키울 겁니다. 학교는 새로 단장됐습니다. 깨끗한 교실, 최신 시설, 그리고 따뜻한 기숙사. 미경은 명예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선생님,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실 수 있어요. 고마워, 서준아. 미경은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 꿈꾸던 학교야. 첫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전국에서 20명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미경은 다시 교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집입니다. 여기서 마음껏 공부하고 꿈을 키우세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준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옆에 선 김선아가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은 원래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가장 행복해 하세요. 팀장님도 행복해 보입니다. 저도요.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서준과 미경은 해변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뭐든 물어봐. 후회한 적 없으세요? 저를 숨긴 것. 미경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한 번도. 오히려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자신의 힘이야. 미경는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준아, 넌 처음부터 강한 아이였어. 7살에 그 거친 바다를 견뎌냈잖니. 엄마가 해준 건 곁에 있어준 것뿐이야. 서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아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서준아, 이제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겠지? 네. 이제 저는 이서준입니다.
서준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명우 회장의 아들이자 오미경 선생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준은 미경을 봤습니다.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미경은 서준을 안았습니다. 그래, 넌 사랑받고 자란 아이야. 둘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세워지고 사랑이 증명된 후의 시작. 서준은 생각했습니다. 저는 상속자가 아니라 사랑받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나눌 차례입니다. 바다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평화였습니다. 혈연보다 깊은 것은 침묵 속에서 지켜낸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작은 공감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